안녕하세요. 인문기초회계 5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차시까지는 회계의 기본 과정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과정을 공부했었죠. 근데 지난주에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4주차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주로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파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파는 개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 기초부터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까지 사례를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번 차시부터는 지난 차시에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기업들은 어떻게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가 하는 과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상품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상품을 사고 파는 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계를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바로 재고자산이라는 것과 또 이거를 근거로 하는 매출 원가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번 차시에 처음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재고라는 거는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자산은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쌓여있는 걸 보면서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준서라는 게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업들 또는 상장회사들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따라야 할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 어떤 기준을 책으로 묶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서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고자산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공통적으로 일단 들어가는 단어가 어떤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보시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을 보시면 결국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자산들이 다 판매를 위한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회사의 자동차도 쓰다가 결국은 팔아치울 거고요. 회사의 건물도 쓰다가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팔아치울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다른 관점은 뭐냐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영업 과정이라는 것은 자금을 투자하고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판매하고 다시 판매한 대금을 회수하는 우리가 1주차에 배웠던 영업순환과 관련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급하게 급매를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정상적인 순환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목적이 바로 판매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출퇴근용 자동차는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영업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 목적이 아니고 영업을 보조하기 위한 자산이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경우에만 그것을 재고자산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명사 이외에 세부적인 항목의 이름들이 바로 제품, 상품, 제공품, 반제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제품은 우리가 물건을 직접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상품은 외부에서 사와서 판매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제공품이나 반제품은 제품으로 가기 직전 과정에 있는 것들이죠. 반만 완성된 제품으로 파는 것들 또는 제품으로 가공하기 과정에 있는 것들 이게 제공품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항목들은 제품과 연관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과정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소모품 등도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고자산의 개념은 정상적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하는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서 얘기할 것이 재고자산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건데요.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판매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판매가 되면 그 효과가 어디로 파치냐면 바로 매출이라고 하는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기록되면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잡혀야 되는데 특히 재고자산을 판매할 때 해당되는 비용을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냥 비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매출 원가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특이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판매가 된 것은 손익계산서의 비용 항목인 매출 원가로 기록이 되고 판매가 되지 않은 것은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된 영업활동이 어떤 식으로 구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사서 판매한다고 하면 그 해당 물품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서 판매하는 업종은 우리가 보통 상품 매매업이라는 업종으로 분류가 되고요. 원재료를 구입해다가 제조를 거쳐서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그죠? 제조를 통해서 제품이 나오고 그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업종 분류를 제조업이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1주차부터 4주차까지 배웠던 상품이나 제품에 관계없이 단순한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와 같은 분야는 우리가 서비스 업종이라는 분류를 하게 되죠. 자, 그럼 각각의 업종에 따른 재고 자산은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건데 우리가 세부적인 항목을 봤을 때 상품 매매업에서는 재고 자산이 상품 또는 소모품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 있는 게 제공품이고 제공품이 최종적으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서비스업은 상품이나 제품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소모품 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산들이 목적 달성을 해서 판매가 된다면 상품이나 제품은 매출 원가라는 항목으로 소모품은 소모품 B라는 항목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비록 자산이지만 그 부분이 사라질 때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그 기록을 남기고 사라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에 관련된 회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에 보시면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는 주택 한국입니다. 자동차 대리점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사서 판매하는 업종이니까 바로 자동차가 재고자산이 되겠죠. 이 대리점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2,000원에서 구입을 해서 그거를 고객에게 3,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1,000원의 이익을 내면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상황별로 어떻게 매출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고 매출 원가 계산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각각 상황별로 상황 1은 5대를 구입한 거고 상황 2는 4대를 구입한 거고 상황 3은 3대를 구입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대당 2,000원이니까 상황 1에서는 10,000원, 상황 2에서는 8,000원, 상황 3에서는 6,000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구입한 것이 될 것이고 모든 구입 대수는 12대가 될 것이며 모든 구입 금액은 24,000원이 되겠죠. 자, 이런데 각각 구입한 대수에 따라서 처음에 구입한 상황 1에서의 5대를 판매했다면 대당 3,000원이니까 15,000원의 매출 금액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4대당 구입한 것 중에서 3대를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역시 대당 3,000원이니까 9,000원이라고 하는 매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에서 3대 구입한 것 중에 한 대를 판매했다면 한 대의 판매 가격 3,000원과 연결된 판매 금액은 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로 5대, 3대, 1대니까 전체 판매 대수가 9대가 될 것이고 이 9대의 판매 금액은 27,000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5대에 대한 재고자산 매출 원가는 대당 2,000원씩이니까 10,000원, 3대 팔면 6,000원, 한 대 팔면 2,000원 되겠죠? 그래서 총 9대 판매한 것에 대한 비용 부분은 도합
1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황별로 15,000원에서 판매한 것의 판매 비용이 10,000원이니까 그 차액 금액이 바로 이익분이 되겠죠? 역시 상황 2도 마찬가지고 상황 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9대를 판매했을 경우에 총 매출액은 27,000원. 거기에 대한 비용을 특히 재고자산을 우리가 매출 원가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18,000원이 돼서 X1년도 전체 거래 내역에 관련된 매출 이익은 9,000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X1년에 12대 상품을 구매를 했고요. X1년에 9대를 판매했으니까 결국은 판매하지 못한 대수는 3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 3대는 자산 항목이니까 차기월, 전기월에서 마감된 상태로 넘어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X2년에 자동차 6대를 추가로 구매했다면 전기에 넘어온 3대와 단기에 구입한 6대로 총 판매할 수 있는 대수는 9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5대를 판매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4대가 되겠죠. 예,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 그림을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2002년도 초에 전기로부터 이월된 차량 대수는 3대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에 구입한 대수가 6대가 되니까 전기에 넘어온 재고는 기초로서 넘어왔을 테고 단기에 구입한 것이 있으니까 원래 재고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겠죠. 그럼 전기에 판매하지 못한 세대와 단기에 판매하려고 구입한 6대를 합치면 총 9대가 되고 이 9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가 가능한 수량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활동으로 5대를 판매하고 났다면 기말에 판매하지 못한 수량은 4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구입 단가는 각각 2,000원씩이었으니까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기초에 남아있는 재고 금액은 6,000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구입한 금액도 역시 6대니까 1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매 가능한 총액은 18,000원이고 그 중에서 5대를 판매했으니까 매출 원가는 10,000원. 그러면 결국은 판매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고 금액, 이게 기말 시점이니까 기말 재고액은 8,000원이라고 하는 그림 형태로 하나가 정리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거래 내역을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해보면 매출액이 기록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단기에 5대가 판매됐으니까 15,000원 표시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에 판매하지 못하고 넘어온 세대에 관련된 6,000원과 단기에 매입한 금액 6대에 관련된 12,000원. 그래서 판매 가능액 18,000원에서 5대만 팔고 팔지 못한 4대가 남았으니까 8,000원을 차감하면 10,000원이 판매된 5대분에 대한 매출 원가겠죠. 그럼 매출 총액에서 판매된 대수에 대한 원가를 차감하면 그 차액이 매출 이익으로 표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손익계산서로서 볼 수 있는 형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4주차까지 봤을 때 손익계산서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았죠. 그죠? 왜냐하면 매출액이 상품이 아니고 뭐로 나와 있었습니까? 용역 수익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용역 수익만 있고 이런 매출 원가라는 게 없지만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매출액이라는 표시가 나타나면서 이런 재고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이런 형태의 손익계산서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에 관련된 구입에 관련된 회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요. 처음에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 매입이라고 보고 판매할 때 매출액할 때 회계 처리 한번 살펴보죠. 자,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외상, 신용거래할 수도 있겠죠. 자, 상품은 판매되는 재고 자산이니까 상품을 구입했다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약에 신용거래했다면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와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죠. 물건을 할 때 외상으로 샀을 때 특히 재고 자산을 외상으로 하면 이것을 매입 채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한다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매입을 했다면 매출자가 있겠죠. 그럼 매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매출자는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을 받고 매출로 수익을 기록했을 것이고, 외상 판매했다면 수익으로 매출을 기록하고 그 받을 대금을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기록했겠죠. 그래서 마침 매입이 있다면 매출이 있고 매출이 있다면 매입이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 내역도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유사한 형태로 정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외상으로 거래가 됐을 경우에 그걸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매입 채무는 슬픔이죠.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입 채무를 현금을 주고 갚아나가면 더 이상 슬픔이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부채를 감소시키는 처리를 할 것이고요. 반대로 매출자 입장에서는 매출 채권은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기쁨이니까 현금이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기쁨을 줄 수 없는 자산이 감소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고 자산을 취득할 때 이 원가가 얼마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물건을 팔면서 소유권이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지는 경우, 그러면 운반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들은 소유권이 넘어온 구매자가 다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반과 관련된 부대 비용들도 역시 재고자산의 취득 금액에다가 다 합쳐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처리는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 계정을 쓰고 현금을 지급했다면 현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체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매출 원가라고 하는 비용과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의 감소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 처리를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나면 물건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건을 구입했는데 물건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 근데 뭐 쓸만하다. 그러면 정상품보다는 만족을 못하니까 거래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할인받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재고자산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물건을 샀다가 돌려주는 걸 갖다가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샀는데 물건을 돌려주진 않고 구입 금액 중에 일부를 깎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매입 애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샀다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되면 현금을 돌려받겠죠? 그리고 상품을 반품하는 이와 같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뭐가 있냐 하면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 물건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대금 결제를 일찍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물건 값을 깎아받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대금 결제 조건으로 110 net 30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뭐냐 하면 물건을 값을 10일 내에 갚으면 1% 할인해 준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대신 물건 값은 30일 내에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5,000원의 상품을 구입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한다면 5,000원의 1%인 50원을 깎아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물건을 외상으로 샀을 때는 상품 5,000원, 그죠? 그리고 외상 샀다면 매입 채무로 5,000원 처리했겠죠? 그런데 이걸 10일 내에 갚으면 현금은 1%를 깎았으니까 다 주는 게 아니고 50원 할인한 4,950원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매입 채무는 더 이상 채무가 아니니까 없앤다고 하면 이렇게 5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남겠죠? 이 50원은 바로 상품에서 차감 표시함으로써 구입 가격이 4,950원을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자, 매입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내가 처음에 총 구입한 금액이 있겠죠. 거기에 물건을 구입하면서 들어갔던 각종 운임이 있을 겁니다. 이런 운임도 매입액에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더해주고, 그다음 물건 산 것 중에 반품을 하거나 또는 물건에 하자가 있지만 쓸만해서 물건값을 깎아받거나 하는 것들은 물건값에서 차감할 금액이니까 빼주고, 그 다음에 물건은 정상적인데 대금을 일찍 결제하기 때문에 물건값을 깎아받는 것은 우리가 매입 할인하고 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총 매입한 금액에서 사후적으로 마이너스 금액이 생기니까 그걸 차감한 것을 우리가 뭐냐면 순매입액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역시 매출도 동일한 논리겠죠. 처음에 총 매출한 금액이 있는데 매출 환입이나 애누리로 깎아주거나 매출 할인으로 깎아주면 이것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차감하고 나면 순매출액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손익계산 최종 금액은 바로 이 순매출액이 표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매입액의 손익계산 최종 금액은 바로 이 순매입액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판매된 상품의 구입 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그걸 우리가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표시하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 상품의 가격인데 이것은 판매 수량에다가 판매 단가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매출 원가는 판매 상품의 구입 가격이니까 판매 수량에다가 구입 단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 빼기 매출 원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간단한 산식을 여러분들이 상품 매매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와 재고 자산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 전기에서 넘어왔던 재고가 있겠죠. 이걸 기초 재고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기에 팔고 싶었는데 팔지 못한 재고죠. 그다음에 단기에 구입한 것도 판매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전기에 팔지 못한 것과 단기에 구입한 두 개를 합치면 이번 기회에 다 판매 가능한 금액이 됩니다. 자, 이 판매 가능한 금액 중에서 판매된 부분이 있고 판매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판매분과 미판매분을 합치면 당연히 판매 가능한 총액과 일치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니까 이 항등을 조금 변형시켜 보면 판매 가능한 총액에서 이 우변에 있는 매출원가나 기말재고 중에 하나씩 옮기면 되죠. 만약에 매출원가를 일로 차변을 옮겼다면 판매 가능 총액에서 매출원가를 뺐다면 당연히 산식상 기말재고 금액이 산출될 것이고, 반대로 판매 가능 총액에서 기말재고를 차감한다면 산식구조상 매출 원가가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상의 항등식에서 각각 기말재고를 계산하는 산식을 뽑아낼 수도 있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산식도 뽑아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품 매매업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손익계산상 나타나는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어떤 계정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셨는데요. 바로 매출 원가 또는 재고 자산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품 매매업 관련된 결산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